자, 그러면 21번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자, 이것도 이제 이런 거 종합적인 문제도 자주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지선다에 있어서 사지의 내용을 각각 다른 이론들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문제, 이런 거 패턴의 문제도 앞으로 자주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야수로 태어나서 사회화되면서 인간이 돼간다 하는 것이 바로 성악설이고, 성악설의 바탕을 둔 것은 통제이론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처럼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선량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백지 상태로 태어나 가지고 빨간 것과 가까이 하면은 빨간 물이 들고 까만 것과 가까이 하면은 까만 물이 든다. 그래서 이제 이 백로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내가 언급하면서 강조했던 그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학습 이론과 통제 이론, 그래서 이제 그 가에 있어서는 바로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해서 행동을 통제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사회적인 유대 강화가 범죄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적 유대 이론이라고 해서 허쉬가 그 주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허쉬는 정말 미국 범죄 사회학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학자예요. 그런데 기존에 자기를 그렇게 키웠던 그런 사회적인 유대이론, 사회 결속 이론의 그런 논리를 버리고 후배였던 카프레드슨과 함께 이 낮은 자기 통제력, 이것이 범죄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된다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유지했던 그런 논리를 버리면서 새로운 어떤 또 이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 학자의 면모, 그리고 보였던 분이죠. 자, 그래서 허쉬, 앞으로도 허쉬는 자주 출제가 될 것이고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될 학자예요. 자, 그래서 허쉬의 사회적 결속 이론, 그리고 방금 말했던 카프레드슨과 함께 새롭게 제시했던 낮은 자기 통제 이론,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서덜랜드는 아까도 한 문제로도 출제됐지만 또 다시 이렇게 출제됐듯이 서덜랜드의 그런 이론, 이것은 매년 한 문제 이상은 출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론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 이것은 이 통합 이론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낙인 이론이다 하는 것을 기초로 이해를 해야 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이스웨이트가 왜 그처럼 중요시되는 학자냐 하면은 21세기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추구하는 그런 이념이 회복적 사법 이념이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던 이론이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을 다른 표현으로 재통합적 부끄럼주기 이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일본을 모델로 해가지고 제시했던 이론이다. 자, 그래서 그런 브레이스웨이트의 이런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도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강조했듯이 바로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이 현대적인 차원에서의 스트레인 시어리, 긴장 이론이죠. 그래서 이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이것은 지금 지문 하나씩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다음 시험에서는 당장 이번에 8월달에 출제될 경영특채 같은 때에도 이 3번 선지가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메스너와 노젠펠드가 제시했던 아메리칸 드림의 바탕이 되고 있는 그런 거 미국 문화의 잘못된 그런 거 속성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성취, 이 목표 달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잘못된 그런 거 문화. 그리고 개인주의, 보편주의, 황금 숭배주의 내지 물신주의, 이것은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 미국이 다른 사회에 비해서 범죄 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이런 잘못된 문화 풍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이론이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이론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 사회가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경제적인 가치만을 강조하는 문화 풍조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 경제적인 제도가 다른 비경제적인 제도들을 다 흡수해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제도적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노미적인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것이고, 아노미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 논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뭐냐? 바로 가정제도라든가 학교제도라든가 종교제도와 같은 비경제적인 제도를 더욱더 중요시하는 하면서 이런 제도적 힘의 균형 상태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논리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이론들은 계속해서 출제 대상이 된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답 지문으로 써먹는 것은 아까도 이제 얼핏 얘기했듯이 같은 현대적인 그런 이 긴장 이론이지만은 에구니의 이론은 미시적 차원에서 긴장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메스너와 노젠펠드는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긴장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정면에서는 상당히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정답에 있어서도 역시 제대로 출제를 한 거예요. 메스너와 노젠펠드와 대비될 수 있는 에구니의 그 주장을 살며시 정답으로 끼워 넣었죠.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 설명, 이것도 이제 이 페미니즘 이론, 이것을 뭐 여성주의 이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페미니스트 이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핵심적인 그런 논리만 파악하면은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페미니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아직 제대로 정립된 이론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 개략적인 내용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런 개략적인 그런 이론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기보다는 그 주장의 핵심 논리, 특징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거. 가프레드슨과 허쉬의 이론, 이 문제죠. 그래서 이 가프레슨과 허쉬의 자기 통제 이론은 이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통제력의 약화 내지 결핍이다고 보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의 특징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어떠한 형태로 응용돼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쉽게 정답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허쉬와 가프레드슨의 낮은 자기 통제 이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통제 이론의 특징 이런 것은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범죄 유형론에서 금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제1차적으로 출제될 내용이다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로도 여러 번 다뤘고 했던 거. 앞으로도 이제 이것을 또 응용해서 반복 출제할 거예요. 이것은. 그
그다음에 이제 이 범죄 유형론 그 두 문제밖에 출제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어서 출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26번하고 27번 화이트 칼라 범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서덜랜드잖아요. 그래서 서덜랜드를 종합적으로 이해했다면은 너무 간단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증오 범죄의 그 특징 같은 경우는 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이 증오 범죄 이것도 다뤘던 거 보면은 OX 핵심 체크에서도 다뤘고 객관식 문제로도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범죄 유형론 핵심 체크 11번에 증오 범죄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으로서 비이념적인 성향을 띠고 공식적인 관계에서 설명하기보다는 대부분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고 사명형 증오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그 출제가 될 것이다 했는데 역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정답 지문으로 출제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증오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원한 또는 복수심,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범죄의 동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어떤 그 편견이라든가 이념에 의해서 이 엉뚱하게 이제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그 범행을 하는 거, 이것을 그 뜻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범죄 유형론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암기하기보다는 어떤 그 유형으로서 제시됐던 그 특징,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것은 그 유형을 만들려면 가장 그 중요한 그 근본이 되는 것이 그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과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근본적인 것을 그 이해한다면 앞으로도 범죄 유형론 이것은 일반적인 교재들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출제는 아주 간단할 것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돼요. 증오범죄를 그래서 표적범죄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했죠. 자, 뭐 적극적 일반 해방과 소극적 일반 해방 가장 그 기초적인 그런 것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대책론과 관련해서 기초적으로 한 번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뭐 형사법에서도 충분히 이 일반 해방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일반인이다. 그리고 특별 해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 형 집행을 받는 특수한 인간이다. 이런 그 특별 해방과 일반 해방의 어떤 차이점. 그래서 이제 일반 해방 효과는 이 그 처벌을 당하는 그 개인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그 처벌당하는 개인을 제외한 일반인 내지 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잠재적 범죄인 내지 일반인을 예방시키기 위한 것이 일반 예방의 목적이다. 그리고 특별 예방은 문자 그대로 형 집행을 받는 그 특수한 그 인간만을 그 대상으로 예방을 추구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다. 그런 그 차이점들. 그리고 특별 예방 이론을 더욱더 진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교육형주 이론이다. 그래서 그런 거 기초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도 변형된 문제로서 계속 출제될 이런 것들은 쉽게 정리가 될 거고 또 이런 것들은 형사법의 기초로서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프랭티행 해먼과 파우스트의 범죄 예방 모델 이것도 지금 그 범죄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범 방지 대책을 그 중시하는 것 경향보다는 근본적인 미연 예방 대책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그런 거 이론 이런 것은 해마다 두 문제 이상 그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분야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브랭티엠이 그 제시했던 범죄 예방 모델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형시킨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하는 거.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내 교재에서도 다이버전 같은 경우를 3차적 범죄 예방으로 그 분류를 했었는데 이전에 그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3차적 예방으로서 다이버전을 2차적 예방의 그 수단으로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주장된 이론으로 보면은 다이버전은 3차적 예방 제도로 보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지금 이번 판부터는 이 다이버전을 2차적 예방으로 분류하지 않고 3차적 예방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그 브랭팅햄과 파우스트의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은 계속해서 변형시키면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것은 경찰학뿐만 아니라 이 범죄학에서도 앞으로 계속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방금 그 취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한다면은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소모가 되는 것이고, 한번 범죄에 빠져든 인간들은 교화 개선시켜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범률이 낮춰지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근본적으로 미연에 예방시키는 것이 더욱더 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런 그 측면에서 오늘날은 재범 방지를 강조하는 그 경향보다도, 특별 예방을 강조하는 경향보다도 미연 예방, 일반 예방을 강조하는 그 추세다. 그래서 예방 이론이 특히 점점 범위가 확대되면서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그 범죄 대책론과 관련해서 범죄 예측제도 우리가 설명하면서, 범죄 예측제도에서 첫 번째 출제할 것이 바로 이 전체적 관찰법 내지 임상적 예측법하고 점수법 내지 통계적 예측법의 특징과 장단점 구분하는 문제다 했었는데, 역시 그대로 출제가 됐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범죄 예측의 그러한 핵심적인 어떤 그 특징과 이런 그 범죄 예측 방법론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이 클락이 제시한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 나와 있는 범죄학 교과서건 수험서건 전혀 소개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아까 말했듯이 최근의 그 추세가 예방으로 이렇게 점점 예방을 중시하는 그 추세고 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학 쪽에서 내가 발췌해가지고 객관식 문제하고 마무리 강의에서 제시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지없이 이것도 그대로 출제가 됐죠. 아마 이런 것은 나하고 같이 공부하지 않았던 다른 학생들 같으면 전혀 보지도 못했던 내용이에요. 1번처럼. 앞으로도 이제 출제될 거고, 그대로 지금 저 해설 내용을 여기에 옮겨놓은 거예요. 새롭게 이 문제에 맞춰서 지금 해설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예방학 분야와 관련된 이론들, 제도들, 이런 것은 점점 새롭게 확대되면서 반복 출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범죄인 그 유형론, 범죄인 분류론하고 피해자 유형론이 있고 그러는데, 이 범죄자 유형론, 이것은 논브로소가 최초로 이렇게 개척한 그 분야지만은, 오늘날 범죄인 유형론은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고, 오늘날 보다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피해자학 분야이기 때문에 피해자 유형론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하면서, 맨델손은 피해자의 어떤 그 범죄 사건에서의 비난 정도 내지 책임 정도, 유책성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6가지 유형으로 범죄를 분류했고, 헨티가 최초로 범죄인 피해자 유형 분류를 시작했는데, 헨티는 바로 취약성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 유형 분류를 했다. 그래서 그런 이 분류의 기준의 차이점이 세부적으로 이 피해자 유형 분류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그 점을 가지고 먼저 출제를 했죠. 자, 앞으로도 이러한 맨델손, 그리고 엘렌베르거, 헨티, 그리고 새로운 어떤 피해자 유형,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출제가 이루어질 분야다. 아까 강조했듯이 바로 이 신고전주의론 내지 현대고전주의론과 관련된 그런 이것도 생활양식 노출이론, 그래서 이제 생활양식 노출이론을 또 정답으로 출제를 했죠. 자,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 출제될 내용들이에요. 회복적 사법은 21세기의 가장 이상적인 형사사법의 이념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회복적 사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 추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적 사법은 앞으로도 계속 그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번 그 출제는 시비가 일 정도의 좀 문제로 좀 미흡한 그 출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해설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이것을 일부러 내가 지적한 것은 앞으로 그 출제하는 그 교수들도 이러한 지금 오류를 띌 수 있는 그런 거 출제는 자제하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그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법 조문, 피해자 보호법상의 검사의 형사 조정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소년법에 있어서 보호사건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부 판사의 화해 권고 규정,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인 법조문으로도 연결하면서 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번 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조문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범주 내에서는 현행 법조문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확대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화학적 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 치료법이라든가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장치 부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어떤 이 형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신상 공개 제도라든가 신상 고지 제도, 취업 제한 명령, 이런 것들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조문들, 이런 것들이 출제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전자장치 부착법상에 있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것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선고를 할 수 있지만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으로서 규정이 돼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그런데 신상 공개 명령, 고지 명령은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청구하거나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 제한 명령은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이 선고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 새 제도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체적인 법조문과 연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처럼 순수하게 이렇게 이론적인 것으로 한정해서 출제된다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범위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내가 강의하면서도 정말 범죄학의 어떤 특징을 살리면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법 조문들, 그리고 그러한 범죄에 속하는 특별법들, 이런 것들은 발췌해 가지고 강조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시킬 거예요. 역시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보게 되면 단순히 이제 이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이론들의 어떤 특징, 핵심 논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의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그때 기출문제로 출제됐던 것을 단순히 암기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다이버전, 이것은 이제 이 형벌 절차로부터 우회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회화 처분 또는 전환 처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 대책론, 이것도 결국에는 낙인 이론가들이 주장했던 새로운 범죄 대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이버전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다이버전으로 볼 수 있는 제도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법조문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단계에서 다이버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그냥 단순한 기소유예, 그리고 이런 기소유예를 보다 더 이제 발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 특별법상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상의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 기소유예는
단순형 다이버전이고, 그리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것은 개입형 다이버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결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이 전환처우라든가 이런 거 사윤회 처우 이런 것은 재량이 대폭적으로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을 이완시킴으로써 불공정한 형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었던 건데, 역시 그러한 거 취지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소년범죄 그 처리 원칙에 대해서도 이번에 내가 이 어떤 이 구체적인 법조문에서 출제될 가능성보다도 이런 그 소년법에 대한 기본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전국 모의고사 제2회에서 아마 출제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출제된 문제고, 앞으로 그 소년법이나 보호소년법 같은 경우는 점점 그 출제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환처우 이것도 이제 뭐 정답은 그 뻔한 내용이죠. 그 3번에 있어서 적법 절차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반대죠. 적법 절차 원칙을 이완시켜서 불공정한 법 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했죠. 그다음에 부정경제도는 정경제도하고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정경제도는 교화 개선을 위한 자유형이고, 그다음에 정기형은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그 자유형이다. 그래서 이 정기형은 책임주의에 충실한 것이고, 부정기형은 교화 개선주의에 그 기초를 둔 자유형이다. 자, 그런 그 특징 때문에 부정기형의 그 특징, 부정기형 출제가 되면은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출제될 것이다 하는 것이 강조였었고, 그리고 부정경은 크게 절대적 부정경과 상대적 부정경이 있는데, 절대적 부정경은 징역에 처한다,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그 형기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부정경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 부정경은 절대적으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도 현재까지 채택된 예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고, 상대적 부정경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성인에 대해서는 부정경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부정경을 원칙으로서 이 규정을 하고 있다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자유형과 관련된 그 세 가지 논점, 단기 자유형의 폐지 논거와 대체 방안, 부정기형의 찬반과 그 특징, 그리고 자유형의 단일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책론 쪽에서는 계속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놀랬던 것은 이 범죄인 처우 모델, 이것은 순수하게 교정학 편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제 분석한 그런 이 정보 이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서 이것도 이제 어디에서 내가 저기 했냐 하게 되면은 전범위 모의고사 2에 35번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자세하게 이제 거기 108페이지 이거 인용을 해놨구나. 이 내용으로서 이제 이걸 지금 이것도 새롭게 지금 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긴 게 아니에요. 이 교재에 있던 것을 그대로 여기 지금 복사해서 옮긴 거죠. 자, 이렇게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살펴봤듯이 금년 시험은 다행히 지금 삼순환 과정에서 내가 강의와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문제 를 통해서 제시했던 것들이 100%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범죄학을 이런 방향에서 준비한다면은 금년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런 실패를 하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앞으로 아무튼 어떤 과목이든 간에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시간과 노력을 배분하는 것이 시험 준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좀 좋은 이 정보가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에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근면에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실패했지만은 이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내년에는 보다 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심차게 나갑시다.